(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참 많은데요. 한번 화를 낼 때마다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화를 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수시로 분출되는데요. 아드레날린 자체에 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드레날린에 과잉 노출되면 몸의 노화나 또 손상까지 온다고 합니다. 또 미워하는 감정은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신적 과로와 피로가 겹치고 혈당의 소모도 크다고 하는데요. 모든 화를 다 참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스트레스에서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 365 건강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오늘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식품 속 첨가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하지만 순기능도 많습니다. 색소와 발색제는 최대한 안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보존료나 산화 방지제, 산도 조절제, 고결 방지제 등을 쓰지 않으면 식품을 유통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간장과 어묵, 요구르트도 이들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마트에서 살 수 없고 대부분 음식 재료는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식품 대부분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 먹는 게 최선의 방책인데요. 오늘은 식품 첨가물 똑똑하게 줄여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첨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햄과 소시지인데요. 거무스름한 고기 색깔을 먹음직스럽게 바꾸기 위해 아질산나트륨 등의 발색제를 많이 씁니다. 또 네모난 캔 용기에 든 햄은 아질산나트륨과 타르색소도 많고 베이컨은 산화방지제, 아질산나트륨, 인공색소 등이 들어있습니다. 첨가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한번 데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요. 햄은 요리하기 전 끓는 물에 2, 3분 정도 데치면 첨가물의 80%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특히 비엔나 햄은 돼지 창자나 식용 비닐이 입혀져 있어 데쳐도 첨가물이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칼집을 두어 군데 낸 뒤 데치는 게 좋습니다. 캔에 든 햄은 노란 기름기가 몰린 부분에 첨가물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고 먹어야 합니다. 또 샐러드에 많이 쓰이는 통조림 옥수수는 방부제와 산화방지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체에 받쳐 찬물에 한두 번 헹궈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부도 응고제와 소포제, 살균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찬물에 한번 헹구고 남은 것은 역시 찬물에 담가 유리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첨가물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식빵에도 방부제와 젖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먹으면 해로울 수 있는데요. 프라이팬에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잠깐 데우면 이들 성분이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김밥을 쌀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료로 들어가는 단무지에는 사카린나트륨과 색소가 상당 수준 들어있는데요.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사용하고 맛살은 흐르는 물에 찬물로 한두 번 헹구고 요리하면 첨가물을 어느 정도 뺄 수 있습니다. 어묵은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식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에 헹구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은 첨가물이 가장 집적된 식품 중 하나죠. 라면은 한번 끓인 후 물을 완전히 따라버리고 다시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번 끓이면 면이 불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번째는 끓는 물에 바로 면을 넣어 조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첨가물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많은 소음에 노출돼 살아갑니다. 거리의 소음에서부터 각종 전자기기까지
그야말로 소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난청의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청은 국내 60세 이상의 성인 절반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요즘은 난청으로 고생하는 젊은 세대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난청에 대해 알아보고 보청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귀는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만약에 소리를 듣는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면 대화를 통한 소통이 어려워져서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요. 그만큼 난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난청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또 올바른 보청기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청의 의미가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청각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도의 난청 환자들에게만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요즘은 생활 속에서 좀 불편만 느껴지더라도 난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난청,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글자 그대로 사실 잘 안 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의학적인 기준은 한 25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못 들으면 네. 그걸 난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는 60데시벨, 그 다음에 조용한 대화는 40데시벨, 그리고 또 그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 네. 이런 소리도 한 2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소리나 아니면 나뭇잎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게 난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난청도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하신데 정확히 어떨 때를 난청이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가까이서 못 듣는 거는 물론 난청일 것이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가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청력은 정상인데 우리가 뇌에서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이후가 되면 좀 시끄러운 곳에서 잘 안 들리는 것까지를 다 난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난청에도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난청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또 하나는 신경이 망가진 또 세포가 망가진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 통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난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귀가 막히거나 아니면 중이염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난청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달팽이관 내에 신경이 세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신경들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다 난청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난청의 종류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이 노인성 난청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있다고 해요. 이 두 개가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차이는 뭔가요? 요즘엔 노인성 난청이란 말보다는 노화성 난청이란 말을 좀 더 많이 노화성 쓰고요. 난청. 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들면서 청각 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신경 회로 같은 것들이 약해지면서 오는 난청을 말합니다. 노화성 난청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네.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로 돌발성 난청은 뭐 그야말로 정말 갑자기 오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잘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안 들리는 네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노인성 난청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청력이 서서히 감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쯤부터 청력이 감소됐다고 청력이 노화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이제 한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첫 번째 증상은 이제 시끄러운 곳에 가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증상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화성 난청은 이제 저음보다는 고주파 쪽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말은 들리긴 하는데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들리긴 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그러니까 청력 검사를 해보면 어음 분별력이라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말귀를 잘 못 들으실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노인성 난청이 이제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노인성 난청도 그렇지만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또 안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청은 도대체 왜 생기나요? 뭐 난청이 생기는 이유는 어쨌든 소리를 듣는 기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제일 대표적인 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달팽이관이 발달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달팽이관 안에 세포가
망가졌거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에 혹이 생겼거나 또는 이제 뭐 고막이라던가 아니면 중이 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원인들이죠. 네, 뭐 만성적인 소음 그리고 뭐 노화가 대표적인 이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난청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일단 잘 안 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소리가 분별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난청과 함께 같이 오는 증상들이 네. 이명, 이렇게 이명. 삐하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거나 어.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요.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어지러움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노인성 지금 난청도 그렇지만요. 젊은 층들에게서도 이런 난청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를 끼고 다니는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길 가다가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귀에도 건강이랑 상관이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결국 소음성 난청인데요. 음.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길거리에 들리는 그 소음 이상의 볼륨을 줘야만 듣게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상당히 볼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8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몇 년간 듣게 되면 청각세포에 파괴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많이 생기고 지금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와 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는 난청 줄이기 사업이라고 해서 네. 청소년들 시기에 청력 검사를 해서 조기에 어떤 그 난청이 있는 걸 발견하고 예방하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난청이 또 이렇게 소음이랑도 관련이 많다 보니 시끄러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좀 조용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난청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뭐 그건 당연합니다. 이제 귀에는 결국은 소음이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드라이어기,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지하철 소리, 그 다음에 또 도로에서 듣는 차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귀에 나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청각세포에 아주 미세한 손상들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성 난청에 네. 소음성 난청이 더해지면서 난청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귀가 들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 한번 이 청력이 손상이 됐다면 회복하기는 어려운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한다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네. 호전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이명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이내에 약물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청각 세포의 손상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또 보청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지 않거든요. 좀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기피하는 게 더 많잖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경은 이제 구한말에 지식자들이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을 장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보청기를 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나이 듦을 표현하는다고 생각하셔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원장님, 그러면 이 보청기 사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효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청력을 보존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뇌가 그만큼 퇴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줘서 소리를 이해하는 뇌 영역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난청과 치매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점.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여러 군데가 아픈데 들리지 않게 되면 또 우울증이 또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소외감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 못 듣게 되면 그걸 들으려는 상당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집중을 것,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금방 내가 들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매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빨리 보청기를 껴서 잘 듣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장 좀 빨리 보청기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청기를 꼭 착용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될 때,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보청기를 착용하는 기준은 한 40데시벨 정도의 난청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대화가 잘 안 들린다. 일상적인 대화는 들리는데 네. 조용한 대화가 안 들리는 분들은 사실 다 보청기의 착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말이라면 뭐 귓속말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귓속말은 이제 보통 한 30데시벨 정도 되고요. 보통 한 40데시벨이 그냥 조용한 대화. 조용조용 인데, 그냥 나누는 대화들. 그 대화가 네. 내가 잘 안 들린다. 그럼 이제 보청기를 내가 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청기를 끼고자 하는 환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린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보청기를 착용을 해서 이제 이게 좀 개선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청기를 사용을 해도 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미 난청이 꽤 진행이 돼서 뇌에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도 뇌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청기를 빨리 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언어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언어 분별력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청기를 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만약에 보청기로도 효과를 볼 수 없을 때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에는 이제 그 보청기를 귀에다 이식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이식을 해요? 예, 이식해주는 고막 안을 들어가서 뼈에다가 이렇게 보청기를 걸어주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그런 수술도 있고 아주 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 와우 수술이라고 인공 와우 수술. 수술이라고 네. 예, 그런 수술들도 있습니다. 보청기로도 효과를 볼 수 없을 때는 인공 와우 수술을 또 고려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보청기를 이제 착용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잘 들리게 되나요? 이제 안경은 이제 끼게 되면은 잠깐 어지러웠다가 잘 보이기 맞아요. 마련인데 네. 보청기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기는 내가 이때까지 못 들었던 소리도 듣지만 또 못 들었던 소음도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꽤 불편함을 유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귀에다 뭔가를 착용한다는 사실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청각 재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한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그 적응 훈련 같은 거.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하게 그래요? 되고요. 꽤 긴 시간인데요. 네, 긴 시간이지만 이제 그냥 어쨌든 생활에서 본인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전략들을 네. 알려드리고 그런 전략들을 따라오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려면 그만큼 꾸준한 관리, 그리고 말씀하신 적응하는 능력, 본인의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보청기를 언제 껴야 될까, 언제쯤부터 쓸 수가 있나라는 점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냅뒀다가 심해지면 끼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이죠. 네, 똑같은데요. 이제 결국은 보청기 난청도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재활하는 보청기라는 게 어찌 보면 재활 도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난청은 발견을 했고 보청기를 껴야 될 상황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을 청력 검사를 하면서 난청이 더 진행되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네. 어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 시끄러운 도시에 살면 난청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도시에 사는 우리가 귀를 막고 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난청을 좀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이어폰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가능하면 외부에서는 절대 이어폰을 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가능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난청이 오는 것이 노하고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의 저하가 되면서 많이 오기 때문에 혈관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또 난청을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한 방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사용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자제를 하시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혈관 관리, 뭐 당뇨병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난청과 관련된 건강 상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볼까요? 자, 중이염을 방치하면 난청이 된다. 왠지 귀랑 관련이 있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뭔가요? 뭐 맞습니다. 이제 중이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급성 중이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는데 둘 다 해당되는 말이고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속 이제 귀에서 염증이 나오고 물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청력은 떨어질 것이고 네. 하지만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대개는 수술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중이염이 있다면 빨리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방법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난청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또 많은 불안감이 있는데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예방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이염이 생겼다고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난청,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그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어날 때 달팽이관이 다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태어날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청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생아 난청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내 달팽이관이나 신경이 잘 발달되었는지를 미리 꼭 검사를 해서 그런 경우에도 조기에 재활을 하면 많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고 빨리 발견을 하자.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 오, 난청이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연구인데요. 네. 경도 난청, 보통 한 20, 30데시벨 정도 난청이 있는 경우는 치매 위험도가 2배.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0데시벨 넘어가는 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한 치매 위험이 5배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청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기에 그 난청에 대한 재활이 필요한 거죠. 네, 이 노인성 난청이 생기면 단순히 의사소통에만 힘드는 게 아니라 뭐 우울증 또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음성 난청 방치하면 성대 질환으로도 이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우리가 결국 말을 못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호흡을 잘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목을 조여서 목을 눌러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성대 결절 같은 것들이 잘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데 난청으로 인해서 소리가 커지는 경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난청은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서 청력 검사를 꼭 받고 음성 질환이 생기는 것까지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었던 미국의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는 귀가 안 들리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이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생활 속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난청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지키셔서 듣는 즐거움을 오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금치가 난청에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해서 난청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웜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시금치 웜 샐러드를 하면은 그 시금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데요. 그 고소한 맛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저는 아몬드를 먼저 볶다가 시금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팬에 아몬드를 살짝 볶아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타니까 그냥 살짝만 이 고소한 향이 올라오죠. 이 향이 배가 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세요.
자, 아몬드가 이렇게 볶아져서 좀 고소한 향이 배가 되면 그때 시금치를 넣습니다. 근데 시금치를 넣을 때도 오일을 넣지 않아요. 그냥 바로 생 시금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어느 정도 하냐면 시금치 숨만 죽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열이 닿으면서 시금치가 숨이 죽죠. 그럼 이제 시금치에서 물이 생기면서 그 아몬드가 자연스럽게 흡착이 되거든요.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시금치가 숨이 죽으면 여기에 소금하고요, 후추를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생크림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을 넣어서 약간 촉촉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몬드랑 시금치가 잘 들러붙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즈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온기가 있을 때 이렇게 넣어주셔야 치즈가루가 잘 녹으면 흡착이 됩니다.